안녕하세요. 5월이 되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비대면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호흡기에 사용하는 약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관지 천식에 사용되는 치료제들을 열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인할레이션 흡입제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관련돼서 그 사용법 이런 것들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식에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COPD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물들은 천식을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연결시킬 수 있을 거고요. 비염 치료에 어떤 걸 사용하는지, 그리고 진해제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천식이나 COPD 관련해서 염증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게 부신피질 호르몬입니다. 그것들의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마인드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우선 천식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 소개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세계 천식의 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매월 5월 첫 번째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교롭게도 5월 5일이 세계 천식의 날이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천식에 쓰는 약들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들입니다. 치료제들은 뭐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뭐 아이들한테 천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사망률의 3분의 1 정도를 줄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사이트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진아스마.org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매년 천식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지 를 확인해 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 천식의 날 월드 아스마 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들어가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천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죠. 아스마는 엘러진에 의해서 한번 감작이 되면 기관지 수축 반응을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죠. 퍼스트 반응이 있고 난 다음에 좀 완화됐다가 세컨드 리스판스가 또 일어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겠죠. 첫 번째 반응들이 일어날 때 스무스 머슬들이 수축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축 반응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마스트 셀도 관계하고 T 림포사이트도 관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게 되면 블러드 베슬들이 이완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쭉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고 난 다음에 셀 인플라메이션이나 염증 반응들이 이제 일어나는 게 주된 천식 반응의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의 치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기관지를 이완시키는 브론코 딜레이터를 쓰고 두 번째는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에이전트를 쓰는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브론코 딜레이터에는 크게 베타 2 안타고니스트에 해당하는 게 있고 메틸잔틴 드럭이 있고 안티 무스카릭 에이전트 이 세 가지 크게 있고요. 얘네들을 정리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신속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형태의 약들이라고 하는 개념들로 잡혀 있습니다. 천식이 이렇게 기관지 수축 반응들이 심하고 오래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세포의 그 인플레트레이션이나 이데마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붓기도 하고요. 그리고 점액 같은 물질들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장기적으로 제어하는 약물로 쓰는 게 안티 인플라메토리 에이전트가 되고, 대표적인 게 코티코스테로이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약물 반응들이 어떻게 그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관지는 그 수축도 일어나고 이완도 일어나게 됩니다. 기관지 수축 반응이 일어나는 그 천식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축 반응들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이는 그 형태의 증상 완화제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주되게 기관지를 이완을 반응시키는 촉매를 하는 게 사이클릭 AMP입니다. 사이클릭 AMP는 그 아데닐 사이클레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ATP로부터 생성이 되죠. 이때 이 아데닐 그 사이클레이즈, 아데닐 사이클레이즈 이 효소를 강화시키는 역할이 베타 아고니스트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 베타 아고니스트를 그 처리를 하게 되면 기관지 이완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이제 그 주되게 그 베타2 셀렉티브한 아고니스트를 쓸 때 좀 더 효과적인 반응들을 얻을 수 있게 되죠. 부작용이 없이. 왜냐하면 베타 그 1을 건드렸을 때 생기는 타키카디아나 스켈레탈 머슬 트레모 같은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베타2 셀렉티브 아고니스트가 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에피네피린 이런 것들을 썼죠. 베타1, 베타2를 셀렉티브 하지 않는 것들을 쓰다가 부작용이 워낙 심해져서, 베타2 셀렉티브 그 아고니스트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숏 액팅, 짧은 시간 작용하는 녀석들이 있고요. 이거를 숏 액팅 베타2 아고니스트라고 해서 사바라고 부르고요. 긴 시간 롱 액팅 작용하는 베타2 아고니스트, 그래서 라바라고 부릅니다. 여기 뭐 대표적인 것들의 형태들을 볼 수가 있죠. 그 이러한 그 베타2 셀렉티브 그 아고니스트들은 그 교감신경 흥분제에 해당을 합니다. 그 베타2 셀렉티브 에이전트들이고요. 이 그 결과로 그 스무스 머슬 또는 기관지를 그 컨트릭션했던 것들을 릴리즈 그 이완되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베타2 아고니스트가 그 베타2 셀렉티브이긴 하지만 그 베타1 리셉터를 동시에 건드려서 생길 수 있는 그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작용의 대표적인 게 타키카디아와 스켈레탈 머슬 트레모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베타2 아고니스트를 처리를 하게 되면 기관지를 이제 이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들을 볼 때는 얼마만큼 플로레이트가 개선되는지에 대한 효과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두세 시간 정도 짧은 시간 작용하는 숏액팅 사바 같은 것들이 있고, 대표적인 게 알부테롤이 되겠고, 그리고 12시간 이상 작용하는 살마테롤 같은 롱액팅 아고니스트들이 그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지를 이완시킬 수 있는 것 중에 그 메틸 잔틴 드럭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커피에서는 카페인이 해당되겠고, 차 같은 종류에서는 세오필린 종류들이 해당되겠습니다. CNS에 주로 그 작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페인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그 어떤 작용하는지를 좀 기억한다면, 이 그 메틸잔틴의 대표적인 그 세오필린 같은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그림들을 보시면 그 아까도 이 기관지 이완에 중요한 작용하는 녀석이 사이클 AMP라고 했죠. 이것을 강화시키는 게 이제 아스틸 사이클 아데닐 사이클레이즈 형태라고 했고요. 이 사이클릭 AMP가 이제 너무 계속 기관지 이완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이 녀석을 그 AMP 형태로 바꿔주는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작용하는 효소가 포스포 디에스터레이즈라고 하는 PD4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포스포 디에스터레이즈요. 이 녀석들이 그 작용을 하게 되면 사이클릭 AMP 양이 줄기 때문에 이완 반응들을 축소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 PD4, 이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약물이 세오필린의 작용 기전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브론콜이 그 수축 반응이 일어나는데 아데노신이 이제 그것들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세오필린이 여기를 억제하는 작용을 해서 수축 반응들도 차단시키는 두 가지 액팅을 통해 가지고 그 기관지 이완을 시키도록 하게 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PD4 스페시픽 억제제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게 되면 PD4 억제제의 대표적인 약물로 로프미라스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로플루미라스트 같은 게 PD4 억제제로 최근에는 이제 더 디벨로프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메틸잔틴, 그 세오필린 같은 드럭들이 어떤 작용들을 하는지는 그 카페인, 커피를 드셨을 때 그 나타난 현상들을 보시게 됩니다. 우선은 뭐 각성 작용들을 일으키죠. 불면증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심장 박동이 두근두근 뭐 뛰는 그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주로 커피를 마시는 이유들은 이런 거였죠. GI 트랙에 작용해서 그 소화를 조금 돕는 형태들을 하는 거였고요. 메틸 잔틴 드럭이 이 기관지 그 아스마 쪽에 이용되는 그 효과는 바로 이런 효과들 때문이죠. 스무스 머슬 그 브론코 딜레이션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형태들입니다. 그 커피를 먹게 되면 뭐 그 오줌을 그 자주 눕게 되는 형태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근소포체에서는 그 칼슘 같은 것들을 증가시켜서 그 근육들이 이제 그 수축 반응들을 작용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브론코 딜레이션 역할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사용하는데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세라피우틱인데 그 윈도우라고 하는 그 범위가 그 굉장히 그 치료 개수라고 표현을 하죠. 치료 개수가 좀 좁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러드의 세오필린의 그 레벨을 좀 측정을 해서 그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메틸잔틴 드럭 같은 경우에는 리버에서 그 메타볼라이즈 되기 때문에 리버에 질환이 있거나 또는 헤파틱 엔자임에 영향을 주는 뭐 스모킹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사의 속도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세오필린이 조금 빨리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효과를 주려면 이 세오필린 양을 좀 증량을 시켜서 줘야지만 어른하고 비슷한 그 약효를 나타낼 수 있는 측면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브론코 딜레이션의 역할의 세 번째 약물로 쓰는 게 그 안티무스카릭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그 신경독 해독제로 그 군대에 혹시 가게 되면 아트로핀 주사 같은 것들을 쓰게 됩니다.
이것들은 워낙 그 부작용들이 좀 심해서 천식에서는 이쪽으로 바뀌었죠. 이프라 트로피움 브로마이드의 형태로 바뀌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용 기전을 보게 되면 수축 반응에 이제 아세틸콜린이 작용하는데 이 부분들을 억제하는 무스카릭 안타고니스트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썼던 약물들이 굉장히 아트로핀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스마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이프라 트로피움 브로마이드 같은 것들을 쓰게 되죠. 이유는 시스테믹하게 부작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들은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를 이제 통과하지 않는 특징들을 갖고 있죠. 따라서 COPD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롱텀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코티코스테로이드가 되겠습니다. 코티코스테로이드는 항염 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전신으로 또는 장기간 투여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 측면에서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천식에 쓰는 것은 이넬리드 흡입 제제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흡입 제제로 만들어진 형태들이 여기 지금 예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아스마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흡입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더라도 불구하더라도 오랄로 줄 수 있는 형태의 약들도 쓰기도 합니다. 얘네들의 메커니즘은 항염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노필릭 이런 또는 리포사이틱 같은 녀석들이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는 부분을 못하도록 이니비션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염증에 관계하는 사이토카인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코티코스테로이드 이널레이션 같은 경우는 베타 리셉터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천식에 그런 두 가지 장점들을 같이 갖고 있어서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림에서 따지게 되면 T림포사이트라든가 에시노필이 내는 염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아스마가 더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녀석의 사이드 이펙트는 전신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죠. 백내장이라든가 아니면 골다공증 이런 문제들 때문에 스테로이드 포비아 같은 것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이널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널레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입정장 정도에는 조금 이널레이션을 하더라도 코티코스테로이드가 계속 접촉을 일어남으로 해서 쉰소리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입정정의 칸디다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입천정과 식도 부위에 생기는 이런 부작용들을 덜하기 위해서 프로드럭 형태로 공급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관지 에피세리얼 셀에서 존재하는 에스터레이즈가 작용을 해야지만 액티브한 폼으로 바뀌는 형태를 공급을 해서 입천정이나 식도 부위에서는 부작용이 없고 정작 기관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만 액티브한 형태로 작용하는 형태 시클레소니드라고 하는 약들이 개발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롱텀 컨트롤러로 또 쓰는 형태 중에 하나가 크로몰린과 그 레드크로밀 형태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보면 알겠지만 우선 마스터 셀을 하나 그려보죠. 여기 히스타민이 이제 쭉 나와서 그 여러 가지 그 면역 반응들, 엘러지 반응들을 일으키죠. 이 녀석들을 보게 되면 먹게 되면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코팅하듯이 쌓을 수 있는 모양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세포를 쌓아놓기 때문에 세포가 어떤 엘러진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것들을 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트셀에서도 이니비션이 가능하고요. 에스노필에서도 이니비션이 가능하게 되죠. 동시에 그 기침 반응도 너브를 둘러싸기 때문에 이니비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그 마스터 셀이 감작이 엘러진에 의해서 감작이 다 된 다음에 그 이 녀석을 코팅하는 것보다는 그 미리 그 감작이 예상되는 뭐 예를 들면 꽃가루에 노출됐을 때 또는 뭐 그 동물의 털 또는 뭐 심한 운동 같은 것들의 엘러지 원인이 그 파악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못 피한다면 그 이런 상황에 노출되기 전에 예방적으로 크로몰린이라든가 레도크로미를 복용을 하고 사용하는 것들로 주로 쓰게 됩니다. 그 기전에서 보게 되면 그 에시노필이라든가 또는 이 마스터셀에 대한 액티베이션들을 이니비션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런 이니비션 작용들 때문에 예방적으로 주로 이제 사용하는 형태들이다. 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운동 전에 또는 뭐 본인이 알고 있는 엘러지에 노출되기 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면 조금 더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녀석들은 비염에도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아스마의 형태에도 사용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또 다른 형태로 유코트리엔 패스웨이를 이제 억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유코트리엔 D4라고 하는 것들이 엘러진이 이제 노출됐을 때 이제 기관지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녀석들이고 이 녀석들은 염증 반응들을 좀 악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유코트린은 어디서 만드냐면 세포막에 있는 아라키도닉 애시드로부터 유코트린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그 만드는데 작용하는 효소가 5-리폭시게네이즈 이니비터입니다. 이 이니비터 5-리폭시게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그 작용들 하게 됩니다. 록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따라서 이 록스가 작용을 해서 루코테인을 많이 만들면 안 좋으니까 이 이니비터를 쓰는 거죠. 록스 이니비터, 5-리폭시게네이즈 이니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질루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LTD4가 이미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어떤 그 수용체하고 반응을 해서 그 염증 반응들을 일으키는 역할들을 하게 될 텐데 그 수용체하고 그 경쟁적으로 작용을 해서 LTD4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용체 그 바인딩 이니비터 하는 녀석들이 있게 됩니다. 이 자피루카스트하고 몬테루카스트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이 아까 계속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쪽에 히스타민과 동시에 이제 그 유코트리엔 같은 LTC4라든가 LTD4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녀석들이 만들지 못하도록 또는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들의 작용 기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천식에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죠. 기관지 이완을 하는 작용 쪽하고 그 다음에 염증을 억제
하는 작용적인 약들을 드렸고요. 이것을 기본으로 천식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심한 형태의 천식들이 생겼을 때 다른 기전들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뮤노글로빈 E가 마스터셀을 보게 되면 엘러진이 오면 여기에 IgE가 마스터셀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장착이 되죠. 그래서 이 녀석들이 다시 한번 액티베이션 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이뮤노글로빈 E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오말리주맙이라고 있는 게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모노크로널 안티바디의 약자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수축 반응들이 근육 같은 거가 수축할 때 칼슘 채널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이걸 블로커들을 써서 수축 반응 억제할 수가 있게 되고, 또는 NO 같은 것들이 주로 혈관이나 기관지를 이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이트릭 옥사이드 도너 같은 것들을 줘서 아스마 치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쓸 때 주로 약물을 트리트할 때 흡입 장치를 쓰게 됩니다. 흡입 장치. 흡입 장치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메터드 돌스 인헤일러라고 하는 MDI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 파우더 인헤일러라고 하는 DPI 장치가 있게 됩니다. MDI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흡입하고 동시에 순간적으로 신속하게 흡입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조분말 흡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세한 가루 형태들이 되기 때문에 숨을 들이쉬면서 흡입하는 형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흡입기를 대충 보여드리면 이게 정량식 흡입기가 될 거고요. 이쪽 부분을 누르면 이쪽 앞쪽으로 분무돼서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흡입을 분무된 것들을 폐로 다 집어넣는 5에서 6초 정도 숨을 들이쉬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서 쓰는 보조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분무를 해놓고 숨을 3번이나 4번 정도 나눠서 쉼으로 해서 흡입들을 도와주는 장치가 있죠. 이런 흡입제들을 쓸 때는, 정량식 흡입제를 쓸 때는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표시를 하게 되면 충분히 흔들어야 하고요. 숨을 후 하고 내쉬고 누르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바로 내쉬지 말고 10초 동안 들이마신 다음에 숨을 참는 게 중요하죠.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입에 남아있는 코티코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입을 잘 헹궈 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캘린더 시스템에 한번 보시라고 아산병원에서 만든 동영상을 하나 올려뒀을 겁니다. 그걸 한번 다들 보시면 좋겠고요. 잠깐 보여드릴 텐데, 지난번에도 이것들을 보여드리니까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천식 COPD 센터의 권혁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천식이 있었기 때문에 30년 넘게 거의 매일 이런 흡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흡입기는 천식 COPD 환자에게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꼭 챙겨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흡입기 사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흡입기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각기 사용 방법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흡입기를 아주 정확하게 잘 사용해야 여러분의 천식과 COPD를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흡입기 사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흡입기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좁아진 기관지를 넓혀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관지 이완제와 기관지의 염증을 줄여주는 염증 조절제입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 기관지 이완제와 염증 조절제 중 하나만 쓰기도 하고 둘 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흡입기의 종류별로 정확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흡입기는 니은 모양으로 생긴 분사 흡입기입니다. 위를 누르면 약이 스프레이처럼 나오는 흡입기입니다. 천식 COPD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의 분사 흡입기를 처방하고 있는데 사용 방법은 모두 비슷합니다. 분사 흡입기는 뚜껑을 열고 3회에서 4회 흔들어준 뒤 사용합니다. 흡입기 사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 방법입니다. 숨을 최대한 끝까지 공중으로 내쉬었다가 흡입기를 입에 가까이 댄 후 윗부분을 누름과 동시에 5초에 걸쳐 매우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어야 합니다. 힘이 약한 분들은 흡입기를 두 손으로 잡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5초 동안 매우 천천히 깊게 흡입한 뒤 10초 동안 숨을 참으며 약물이 흡수되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흡입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입안에 묻은 약재는 곰팡이균의 일종인 구강 칸디다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흡입 후엔 반드시 물로 깨끗이 헹궈냅니다. 자, 그 한 케이스를 끝까지 보여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흡입기 제제에 대한 처방들을 할 때 명확하게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야 됩니다. 예로 건조분말 흡입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이 녀석은 손으로 누르면서 흡입하지 않아도 되고 건조분말이기 때문에 힘껏 빨아들여서 신속하게 빨아들여서 폐로 약물이 이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건조분말로 되어 있다 라고 되는 측면들 때문에 10분 중에 한 명꼴로 한 10% 정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입에다가 이 분말을 다 털어 넣은 다음에 폐로 넣는 게 아니라 위로 꿀꺽 삼키는 분들이 계시게 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들은 아까 여러분 캘린더에 영상을 올려드렸고 한 20분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번쯤 끝까지 찬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흡입기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이 설명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항상 환자한테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데몬스트레이션.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다른 것들도 보여드리면 마찬가지로 데몬스트레이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COPD의 형태로 가 볼까요? 아스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극 물질들로 인해서 리버서블한 측면들이라고 하면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라고 하는 것들은 유해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약물에 대한 인플라메이션 또는 염증 반응들이 계속 반복돼서 수축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일리버서블 하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차이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진화 아스마 ORG를 한번 보시라고 했던 것처럼 COPD에도 스탠다드 형태들을 계속 제공하는 골드 COPD.org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관계되어 있는 가이드라인들 리포트들을 제공을 매년 이제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살펴보셔서 늘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COPD에서 양리학적인 측면들은 좀 적은 포션을 차지를 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이 디지즈가 악화되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고 리스크 팩터들을 줄이는 게 중요하죠. 뭐 중요한 거는 금연 같은 것들이 이제 가장 형태 중에 중요한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매니지 악화되지 않도록 매니지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형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매니지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약이기 때문에 그 약에 사용하는 형태들에 대한 설명들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축하는 것들을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브론코딜레이터를 쓰겠죠. 대표적인 게 베타2 아고니스트를 쓸 거고 안티콜리너직 쓸 거고 메틸잔틴 뭐 이런 것들을 쓴다라는 건 천식의 기본적인 겁니다. 이 녀석들을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컴비네이션 세라피가 주로 이제 선호돼서 사용을 한다라는 측면들이죠. 왜냐하면 하나의 약물로는 용량을 더 증가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리스판스에 대한 반응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 복합제를 쓰더라도 다 이제 흡입, 이날레이션 세라피를 하는 게 기본이죠. 뭐 이것들은 앞쪽에서 시스테믹하게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은 드렸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만 이러한 브론코딜레이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고요. 만약에 일정하게 치료 목적으로 쓸 때는 롱액팅 이넬레이션 브론코딜레이터를 쓰는 게 조금 더 유용하고 좋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브론코딜레이터들은 주로도 이제 컴바인 해가지고 복합제 형태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론코딜레이터 드럭의 이제 포뮬레이션 상태에 대한 예들을 보게 되면 베타2 아고니스트가 있고 안티콜리너직이 있고 메틸잔틴 드럭들이 있음을 볼 수 있고요. 메타도즈 이날러 MDI 제제에는 베타2 아고니스트하고 안티콜리너직 이런 것들이 복합제로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고 네뷸라이저도 베타2하고 안티콜리너직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오랄로 주는 것 중에 메틸잔틴이 오랄 드럭을 주면서 일부 이널레이션을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예들을 보여드리는 형태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전식하고 COPD 뭐 거의 대동소이하죠. 거기에 이제 케어하는 약물들에 대한 예들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몇 가지 상황에서 쓰는 약들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비염과 기침에 대한 형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비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뇌살에 이제 충혈 반응들이 있게 되고 가렵거나 또는 홍반이 생기거나 또는 뭐 재채기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것들은 다 뭐 엘러진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뭐 최근에는 또 이제 바이러스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OTC 의약품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에 대한 소개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충혈 완화제가 있고요. 그리고 엘러진에 의해서 반응할 때 히스타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티히스타민 제제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해소제, 커프, 서프레산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충혈 완화를 시킬 수 있는 형태에 대한 것 중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알파1 아고니스트를 쓴다는 겁니다. 이 수축 반응에 작용을 하는 녀석이죠.
지금까지는 기관지 이완제를 쓰는 게 그 천식에 중요했었는데 왜 비염에서는 이 국소적으로 그 비강 내 스프레이 형태로 분명 사용할 텐데 왜 이런 걸 쓰냐 하면 뇌살에 이제 충혈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모세혈관이 이완이 돼서 그쪽으로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이제 삐져 나오거나 아니면 울혈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들 때문에 그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완된 그 모세혈관을 수축시킬 필요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모세혈관 수축 반응에 쓸 수 있는 알파1 아고니스트를 사용해서 그런 충혈 반응들을 억제하는 형태로 주로 쓴다라고 그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토피컬로 쓰게 되고 때때로 뭐 오랄도 간혹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약물들이 주로 이제 사용되는 형태의 예가 될 거고요. 이 녀석들은 알파원을 그 작용시키기 때문에 그 알파원이 작용돼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은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히스타민을 억제를 하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엔도지너스에 생기는 물질 중에 하나가 히스타민이죠. 히스타민은 그 H1 리셉터를 작용을 해서 그 혈관을 이완시켜서 부종 같은 것들 또는 캐필러리를 이완시켜서 그 충혈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작용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렁에서는 그 기관지 수축 반응들을 일으키는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NS에서는 그 각성 작용들을 하게 되죠. 유로 트랜스미터 반응들을 통해서. 그리고 위 장관에서는 H2 리셉터가 존재를 하고요. 위장관의 H2 수용체에 히스타민이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염산 또는 그 가스트릭 소화효소 분비들을 증가시키는 형태들의 작용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 여러 가지 안 좋게 되겠죠. 충혈 반응도 일어나고 기관 수축 반응도 일어나고요. 따라서 안티히스타민 제제들을 사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 안티히스타민 제제들은 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세대 약물이 있고요. 2세대 약물이 있습니다. 자, 1세대 약물들을 주게 되면 앞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기관지 수축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막아낼 수가 있고 혈관이 그 이완되는 것도 막아낼 수도 있어서 알러지 반응의 이제 대표적인 형태들을 막아낼 수가 있게 되죠. 단점으로는 CNS에 들어가서 이 각성 작용도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 히스타민의 단점 중에 하나가 진정작용, 수면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단점들이 존재를 하죠. 1세대는. 따라서 1세대가 갖고 있는 수면 진정 작용들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버스 운전을 하신다거나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비염이나 천식 또는 이런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1세대 약물을 처리하는 건 좀 위험 리스크가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전 중에 이런 수면이나 진정에 대한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안티히스타민 1세대 약물이 수면 진정 반응 일으키는 거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하는 것들을 잘 통과해서 CNS에 그 시스템이 하는 각성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2세대 약물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2세대 약물들은 세데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든 약물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터페나핀이라든가 뭐 이런 약물들이 존재를 하죠. 이런 경우는 1세대 약물보다 약물 가격이 조금 비쌀 뿐만 아니라
진정작용들이 없는 장점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1세대 약물들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주로 그 여러분들이 감기약이라고 처방받는 곳에 그 항히스타민 제제 1세대가 주로 들어가게 되고요. 감기약을 드시게 되면 졸린 이유가 바로 이 그 1세대 항히스타민 제제 때문입니다. 1세대 항히스타민 제제는 수변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수면제로도 거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안티콜리너직 그 이펙트를 갖고 있어서 그 멀미약으로도 그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진해제에 대한 그 기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형태들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기침을 해소하는 것 중에 그 대표적인 게 진해제가 있을 수 있죠. 진해제는 그 두 가지 형태로 그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 CNS가 기침 반응을 자극받았더라도 그 못 느끼게 감수성들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통해 가지고 그 기침 반응을 조금 억제하는 형태의 약들이 되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마약성 그 진해제들을 썼습니다. 오피오이드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했고요. 거기 오피오이드 약물 중에 대표적인 게 코데인하고 하이드로코돈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었죠. 당연히 이 약들의 문제는 중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효과는 조금 좋은데 반해서. 그에 따라서 이런 효과들이 좋지만 중독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넌 오피오이드 제제로 이제 바꿔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많이 쓰는 게 덱스트로메트로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형태의 약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쓸 수 있는 게 그 기침을 한 번에 딱 끝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는 기침 반응들을 조금 감수성들을 CNS를 억제해서 떨어뜨리는 거라면, 그 엑스펙토런트라고 하는 형태로 그 가래 같은 것들이 한 번의 기침으로 빨리 배출되도록 그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그 점액이나 끈적끈적한 가래 물질들의 그 물기 또는 뭐 이런 것들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의 약들이고요. 주로 이제 삼투성들을 이용을 해서 그쪽에 여러 가지 분비 같은 것들을 촉진시켜 주거나 하는 걸 도와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점액 같은 것들을 조금 용해시키면 효과적으로 또 내보낼 수 있겠죠. 기침을 덜하게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점액을 용해시키는 형태는 그 여러 가지 결합 같은 것들을 끊으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세틸시스테인이라든가 카복시메틸 그 시스테인 또는 브로모헥산 같은 걸로 무코사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잘 그 끊어내서 약간의 그 묽은 형태로 만들어서 기침에 조금 더 잘 나가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 실제적으로 진해제 같은 경우가 기침을 뭐 감수성도를 떨어뜨려서 억제하는 거라면, 이 거담제나 점액 용해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기침으로도 쉽게 그 기침 반응들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기침을 줄여주는 약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실제로 효과적으로 기침 반응을 줄이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주로 이제 현기증이라든가 또는 오심, 구토, 뭐 변비 같은 부작용들이 일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좀 급하게 달려온 측면들이 있는데요. 요약을 하면 기관지 천식에 주로 사용하는 그 베타2 아고니스트 그 라바도 있었고 사바도 있었고요. 또는 그 안티콜리너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메틸잔틴에 대한 형태로 그 쇼텀 릴리버에 있는 약물들 케이스들을 하나 얘기했고, 또 한 가지들은 그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항염 작용을 하는 녀석들의 약물들 리스트들을 쭉 얘기했죠. 크로몰린, 레도크로밀도 있었고, 요코트린 그 이니비터 같은 것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흡입에는 그 메터드 도즈 인헤일러하고 드라이 파우더 인헤일러 DPI 이 제재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렸고, 이 제재들이 중요한 것들은 사용 방법들을 환자분들한테 아주 잘 교육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설명들 드리면서 꼭 동영상을 한 번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COPD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들에 대한 열거들은 뭐 천식에 쓰는 것들을 연수선상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비염 치료에는 그 좀 특별하게 알파1 아고니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왜 그 비강 내에 있는 모세혈관이 충혈을 좀 수축시키는 게 중요해서 사용한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죠. 그 안티히스타민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드렸고요. 그리고 진해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오피오이드, 논오피오이드에 대한 설명들과 그 다음에 거담 또는 점액 용해제 같은 것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신, 피질, 호르몬이 있는 코티코스테로이드가 이날레이션으로 사용됐을 때 전신의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그 기관지 에피세리얼 셀에 있는 에스터레이즈에 의해서 그 액티베이션 되는 시네소콜로즈라고 하는 약들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한번 좀 그 호흡기에 사용하는 약들에 대한 리마인드가 되었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임상 교수님들 통해서 케이스들 여러 가지 환자의 상황들에서 약들을 쓸 때 조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학기는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만 또 보게 되는 형태로 될 것 같고요. 건강 주의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방역, 개인 방역들을 좀 철저히 해서 이제는 코로나하고 같이 살면서 정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스크 잘 쓰고 실내에서는 환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양팔 간격으로 거리 두면서 생활을 해서 슬기롭게 극복하는 이번 학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